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3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오늘 하는 것은 최소한 8문제 이상이 이제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공법도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뭐 기반시설이나 용적률, 금폐율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법에서만 쓰는 말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국어사전에는 중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지만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0%, 20% 주면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아무나.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이 있고,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요.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고, 직업으로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짜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 자격증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취직한 사람도 있고 개업한 사람도 있는데,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라고 하더라도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아니고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라서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하게 되면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고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되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원서 접수해놓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주고요.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이제 이게 지난주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이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등록을 한 자, 등록이란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린다. 등산할 때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등산할 때 등자라고요. 등록할 때 등이. 그래서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모든 전문 자격사들은 우리나라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면 의사들 병원 등록증 걸어놨습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장부에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개업공개사다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등록 절차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즉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됩니다. 교도소 복역 중 시험은 봐가지고 합격할 수는 있지만 출소하고 3년간은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합니다. 이게 결격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1등록 1사무소,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시험에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는 시험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외국에서 몰랐다가 가만 안 있겠죠?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암암리에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인 해봐야 좋은 게 없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법인이 회사죠, 회사. 큰 회사 해봐야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6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그 암기 프린터 이거 내드렸는데 이것만 다 암기하면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2장입니다. 우리 지금 교재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231페이지에 있죠, 맨 뒤에.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책 찾아가면 힘들잖아요. 뒤에 보고 프린트 보고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프린터는 따로 보면 쉬운데 책은 혹시 프린터 잊어먹으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잊어먹으면 이 책 맨 뒤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거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34회 때까지는 80점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이드에 있는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70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 버려야지. 그게 집착하면 안 되고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려줘야 돼요. 강사들도 못 푸는 문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 6문제 정도는. 심지어 모 출판사에서 가정답 발표한 게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6시 그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발표했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가 뭐 정답 없음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틀려줘야 된다고. 아무거나 그냥 찍고 빨리 넘어가야 돼. 그거 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공, 줄여서 소공,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그냥 고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법적 요소가 99%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했다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먼저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등록해놓고 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도장 썼다가 저 도장 썼다가 하면 최금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찍은 거 아닌데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 및 결격 사유.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등록이라는 것은 오를 등자라고 했죠. 기록을 올린다. 등록. 기록을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즉 등록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서명 날인하게 돼 있죠. 서명 날인이 누락된 없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계약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즉 부두계약도 계약이다. 말로만 해도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서명 및 날인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 업무정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계약 효력은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이 등록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해도 무자격자가 매매계약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효력은 있다고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3년 이하 입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습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그리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적이 아니라 대인적 행위입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 안 돼도.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준 거예요. 사람을 보고 허가해 준 게 아니고. 따라서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해가지고 계속 공사하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대인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자식이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대인적 성질이고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반대말은 자유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에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너 서울서 자격증 따가지고 왜 제주도에 왔냐?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속재량이라고 합니다. 자유재량이 아니고요. 요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이게 허가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등록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제외라는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냐 하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던데요. 됩니다. 단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나무 밑에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무소를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국어적으로 보면 좀 헷갈려요. 이 말이. 소속공인중개사 제외라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됩니다. 그만두고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상도위에 어긋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라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불렀잖아요. 자, 등록을 하려면 이제는 지금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이를테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이런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일단 개업하거나 취직은 뭐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되지만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소 용도로 적합한 제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주택에서는 할 수 없다고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보면 이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갖춰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에도 가능합니다. 판매시설,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 아니,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인터넷으로만 할 건데 사무소 월세 안 내고 그냥 아파트에서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중개업은. 제가 지금 부동산 컨설턴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거는 아파트에 되더라고요. 전 제 아파트에 그냥 컨설팅 사무소 사업자 등록했어요. 컨설팅은 특별히 우리 법에 지금 규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에 차리든 상관이 없어요. 집에 차려놓고 집에 손님 오라고 해가지고 컨설팅 해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해줘도 되고. 근데 우리는 별도의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 집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미리 받는다고 해서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사전교육. 근데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를 보시면 교육제도가 5개 교육이 있는데 53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맨 뒷페이지 맨 뒤에 있는 게 보시면
53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교육제도가 5개가 있죠. 요 5개 교육제도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어쨌든 그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어디다 등록 신청하냐면 등록관청이고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청장에 한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즉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구가 4개가 있죠. 장안구, 팔달구, 뭐 권성구, 영통구 이런 게 있는데요. 수원의 경우에는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이렇게 하면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그냥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치구를 포함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하잖아요. 서울의 광진구는 자치구죠. 자,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 처분 통지를 하거나 또는 등록을 안 해주면 거부 사유를 등록 못 해준다. 거부 사유를 알려줍니다. 등록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중 등록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옛날에 LH가 강남에 있었죠. 옛날에 강남에 있다가 분당에 있다가 지금은 진주로 갔죠. LH 본사가.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이중 등록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이중 등록을 신청하니까 7일 이내에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7일 이내에 이중 등록을 신청하니까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저는 통지서가 왔길래 가슴이 두근거리고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긴장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등록이 됐다면 이중 등록은 1년 이하, 2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아예 등록 자체가 되지를 않더라고. 이중 등록.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 전산에 다 뜨니까 이중 등록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시험에 여기 14일 이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7일은 우리 오늘 암기 프린트 처음 받았으니까 이걸 지금 오늘 다 암기할 거 아닙니다. 시험 볼 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반복. 39번에 보면 7일을 16개를 적어놨습니다. 7일을 16개. 7일을 16개 적어놨습니다. 16번까지. 1번에 있죠?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형광펜 같은 걸로 색칠 좀 하세요. 1번에. 프린트 여러분들이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눈동자가 이 종이를 뚫고 나갈도록 제가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더라고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눈동자가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 말은 눈동자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막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계속 보시라고. 너덜너덜해가지고 도저히 글자가 안 보이면 다시 복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 코팅해가지고 쓰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책 뒤에 또 있으니까. 일단 이게 체크를 해보면 2달만 지나면 벌겋게 다 색칠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보면 또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이거 7일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암기 프린트라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프린트 내드린 거는. 7일입니다. 시험에 7일 대신에 14일 X로 출제를 했습니다. 14일.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2번. 다시 2번 와보세요.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봐도 7일이라고 돼 있죠, 등록.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매수 신청드린 등록은 14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14일 X 이렇게 나온다고요.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된다. 물론 등록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사유를 통보해 주면 되겠죠. 이미 등록돼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중개업 하려면.
개인의 경우 2억 이상, 여기 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 금액이 어디 있냐면은 암기 프린터 52번 맨 밑에 보세요. 52번 맨 밑에 보면은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증 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등록 처분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도장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이렇게 해도 맞고요.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맞습니다. 실제 업무 개시 전이라고 법조문에는 돼 있지만 등록증 교부 전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등록증이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게 오늘 숙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그 벽에 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등록증 한번 보시라고요. 등록증을 보면 그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인장 등록된 거. 처음에 중개사무소 들어가려면 약간 부끄럽죠. 그 사장님 어떻게 오셨는데 물어보면 어디 좀 투자할 때 한 3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때 혹시 있는지 이러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브리핑 잘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부자 되려면 중개업소를 많이 다녀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면 진짜 좋은 물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개업공개사님들하고 친하고 만약에 1,0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개업공개사님들한테 주보세요. 그러면 목숨 걸고 좋은 거 금매 막 바로 돈 될 수 있는 거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하고 싶지만 혼자서 계속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친한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숙제니까 숙제 안 했다고 검사해가지고 제가 뭐 벌점은 없습니다만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 등록증에 도장 찍혀 있는지 그 나무사무소 사진 찍기는 좀 힘들 텐데 한번 보시라고요. 등록증, 자격증 이런 거 다 걸어놨어요. 보면은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런 거 또 걸어놨죠. 꼭 한번 가는 길에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세요. 중개사무소가 지금 11만 개가 넘기 때문에 슈퍼마켓보다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24시간 편의점보다 중개업소가 더 많다고 숫자가. 자,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21페이지, 우리 교재는 21페이지 박스, 2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박스 밑에 있죠?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아까 제가 법인의 경우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인만 더 까다롭게 한다고 했죠? 법인이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그래서 법인, 무슨 주식회사 이런 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법인의 경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는데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은 회사의 경우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인데 또 제외가 X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포함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삭제해서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입법 예고가 1년 전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 제가 국토부 직원하고 통하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통화하면서 이게 자본금 때문에 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을 한번 보세요. 암기 프린터 24번.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6개밖에 없어요. 6개.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했어요. 6개만 할 수 있도록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할 수 없는 걸 6개 정해달라. 그럼 할 수 없는 거 빼고는 다 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하니까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인 차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요거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입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법 제14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는 6가지는 해도 된다고요? 암기 프린터 24번에 6가지 있죠? 6가지는 해도 된다.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등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시험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은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의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자기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면 사용권은 소유권이 있으면 사용권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뭐 10평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말 없다고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85%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나중에 말하는 거하고 또 다음에 5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시험 볼 때까지 똑같아요. 확률은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제가 아까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가 있는데 구리시 토평, 지금 토평 신도시 만들잖아요. 그 토평지구에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구리시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요?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고요. 우리 교재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교재는 19페이지. 제가 교재 말했다가 암기 프린터 말했다가 힘들면 한 가지만 보셔도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까봐 어디에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마 첫 달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교재 말했다가 프린트 말했다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0%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라고요. 이건 70점, 수업만 들어도 70점은 나온다고요. 100점은 안 나와요, 이제. 안 배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출제되는 80%를 강의한다고요. 10년 동안 안 나왔던 거는 확률적으로 그 기박한 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 등록 신청 서류인데요. 등록 신청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단,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정부에 들어가는 서류는 다 여권용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습니다. 시험에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여권용 사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반명한판 사진 하면 X입니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남의 건물이라도 된다. 임대차 계약해도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정전산망,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에 공무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여기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 마비됐다고, 정부24 마비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동주민센터에 뭐 주민등록 이런 거 발급받기도 좀 힘들고 그랬죠. 얼마 전에 그 세월이라는 전산망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확인하는데 외국 사람은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했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거. 요건 암기 프린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닙니다.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등록증 교부사항은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등록증 교부한 사실은 통보한다. 제가 아까 이중 등록하면 등록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전산에 나타나가지고 그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진구에 있으면서 구리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구리시장이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 10일 되기 전에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 모르고 등록해 줄 수도 있겠죠.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요. 등록증 교부한 경우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뒤에 나오니까. 자, 업무 개시인데 업무 개시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앞에 그림에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인데요.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위 부칙개공, 중개인, 부칙개공은 종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요. 부칙개공까지. 부칙개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신규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종별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개공이 없는데 등록증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했잖아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한글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다고요. 그 등록증 서식에는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같다. X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는.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이 안 된다고 신규로. 그래서 신청서에는 없고 등록증에는 있다고 종별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이 없어요. 이거는. 예, 서식은 책이 없어요. 서식은 시행규칙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적을 거예요.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못 적었어요. 오늘은. 이걸 알아보고 싶으면 책에는 없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제처 그 어플 다운받아서 국가법령정보 지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국가법령정보라고 쳐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 일단 쉬는 시간에 다운받아 놓으세요. 국가법령정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거기 가셔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쉬는 시간에 숙제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요즘은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체험학습 직접 해봐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거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요거 수수료 내야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시험 볼 때는 응시 수수료 내야 된다. 요거 지난주에 했던 거 1번하고 7번은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한 거는 2번, 3번, 오늘 하는 거는 2번, 3번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하려면 돈 내야 된다고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할 때는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했어요. 등록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난주에 했던 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을 주는데 만약에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게시 의무입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거, 게시해야 되는 건데요. 등수사보자,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자격증 개공, 소공,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 원본, 등수사보자. 제가 숙제 냈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라고 이거 게시되어 있는지 보통 액자에 넣어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헷갈릴 거예요. 실제 가보면 실무교육 수료증도 게시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근데 법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 없죠? 그 시험에 출제되는데 다음 중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확인서 원본, 또는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이런 게 틀린 지문으로 X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적어놨잖아요.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말만 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죠. 지나다니다 보니까 간판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적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적어 놓은 거지 법에 적으라고 돼 있지는 않다고요. 간판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간판도 한번 이왕 가신 김에 간판 보시면 간판에 이름을 보면 보통 간판을 우리나라는 노란 거, 빨간 거 완전히 북한처럼 해놨잖아요. 너무 자극적으로 해놨죠. 우리나라 중개사무소 간판.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충격받은 거 북한산 이런 거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내에 차 타고 뭐 거의 한 뭐 10시간 가까이 뭐 최소한 4시간 이상 가야 큰 산을 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800m 넘는 산이 바로 그냥 시내에서 1시간도 안 되는데 갈 수 있고 이런 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광주 무등산 있고요. 대구도 산 1000m 넘는 산도 있어요. 대구, 광주 이런 데는. 광역시 인구 거의 1000만 가까이 사는데 이런 나라는 없대요. 세계적으로. 그 중개사무소 보고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빨간 거, 노란 거 완전 북한처럼 해놨잖아요. 그 막 자극적이고 선전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외국에는 어쨌든 중개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 건 없고 외국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저는 베트남에서 보니까 황금부동산 이렇게 막 노랗게 붙여놓은 거 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놨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에도 충격받은 거는 복덕방이라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그려놨더라고. 뉴욕 맨해튼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없죠. 근데 미국에 뉴욕에 복덕방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자격증 안 따고 외국서 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더라도 그 나라 법률에 저촉될지언정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이름 적어야 되는데 보통 간판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 이름을 오래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을 오래 붙여놨다는 다른 간판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오래 붙여놓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소는 오래됐지만 사장은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사장님은 권리금 받고 넘기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간판 자세하게 보면 아마 이름 오래 붙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름을 오래 붙이는 경우 많아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간판 실명제고요. 간판에 이름 안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판에 이름 적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찾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페이지 다 적어 드릴 테니까요. 자, 위반시 제재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분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 성명 표기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개업공개사도 아닌데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그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행정대집행법 대신에 행정절차법 X, 민사집행법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요.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징역, 벌금, 업무정지 이런 거 규정 없습니다. 그냥 비용만 대신 청구합니다. 대집행하고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한다고요. 용역업체 직원들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죠. 그 돈만 대신 받을 뿐입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 사무소 옮기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록 취소된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휴업을 하면 간판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업무정지되면 간판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 최고 긴 게 6개월이죠. 휴업도 6개월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초과하는 경우 휴업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그래서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차가 와서 요즘은 전부 간판 붙이는 거 1층에 붙여도 전부 차가 와서 붙이죠.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사무소 이전했다가 다시 그 사무소로 가는 사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집은 팔고 가거나 아니면 집은 이사 가고 나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저 이때까지 살면서 고향집으로 돌아간 적은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고향에서 살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다시 주민등록을 옛날 집, 고향집으로 옮긴 적은 있어요. 그런 거는 실제 살지는 않고 주민등록만 옮겼었어요. 군대 가니까 어디 주소를 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외에 다시는 시골집도 다시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한 번도 다시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전했다는 건 이제 다시 안 간다고 봐야 돼, 거의. 그러니까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요. 사무소 옮겼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무소 옮기면 어떻게 해요? 간판 철거하는 게 아니라 권리금 받고 넘기죠. 근데 망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나요? 25번. 25번에 있네요. 25번 맨 밑에 보니까 협회 통보사항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표시광고해야 될 사항,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이 뭐냐면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연,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 적어야 된다. 성명, 소연 등.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5가지 외에 또 5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총 10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10가지를 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차 가능 개수, 관리비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대부분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개정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부동산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등록번호 적어야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광고할 수 없겠죠? 등록번호 없으면 누가 신고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게 들통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좀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실 안 맞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실정을 뭐 직접 현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소재지를 광고하라고 하면 지번까지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몇 번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이버에 광고 올리려면 아파트 지번 몇 동 몇 호 다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네이버 측에서는 그 상대방이 광고를 보는 사람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층까지만 나오고 몇 호까지는 안 나오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부로부터 가태료 받은 사례가 있어요. 프롭테크 업체, 이게 정보 제공하는 업체가 이거 위반했다고. 근데 동호수까지 다 공개를 하면 우리나라는 남은 물건 빼먹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은 독점 중개니까 빼먹을 수가 없어요. 독점 계약을 맺었으면 무조건 누가 전 충격받은 게 호주 시드니에서는 보니까 아예 주인 핸드폰 번호까지 다 광고가 돼 있어요. 주인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인 연락처 이게 하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호주는 주인 연락처까지 다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주인 연락처 있으면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고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호주 이런 나라는 영연방 국가가 50개 국가가 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독점 중개예요.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데 다 독점 중개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계약을 했든지 간에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무조건 중개보수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중개잖아요.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그 중에서 계약 성사시키면 한 명만 보수를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현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뒤통수 치고 속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으로. 왜냐면 내가 해야 나만 다 먹으니까 중개보수를. 그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도 독점 중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개업공개사가 상향 평준화가 안 돼서 안 된다. 만약 독점계약을 맺어놓고 업무도 안 하는 사람, 뭐 독점을 뭐 1년 해놓고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다른 데 내놓으면 좀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다른 데 계약해도 다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입을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우리 아파트는 7억. 왜 우리 아파트 7억 올리느냐, 우리도 매물 10억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지어 용인의 모 지역에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여회에서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교부하더라고요. 그 뭐 착한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분여회에서 올려달라는 대로 잘 올려주면 착한 공인중개사예요. 그 분여회에서 그 가보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걸려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하자 우리.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10억 팔아주면 1억 줄 테니까 우리도 10억을 올려달라, 우리 아파트도.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를 10억으로 해가지고 1억 주더라도 이익이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를 요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요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요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좀 다른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에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완료됐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매물이. 많이 봤죠? 그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무조건 내려야 돼. 거래되면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유튜브 채널이든 뭐 밴드든 카카오 스토리든 뭐 어디든 블로거든, 블로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려야 돼. 계약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실무교육 해보니까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해야 나 몰랐다. 자기가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는데 몰라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이 죄가 되는 줄 몰라서 죽였다. 다음부터 안 죽일게. 처벌 안 받아요? 받잖아요. 처벌받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위반입니다. 다른 데서 계약해야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걸 모르고 오후까지 계속 올려놨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건 정상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계약된 거 몰랐다. 이거는 인정되기 어렵겠죠? 사회통념상. 자, 그 다음에 광고시 기재사항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뭐예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이런 거 하나라도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